네. 그 진투방 13회차죠? 네. 13회차인데요. 제가 오늘은 소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원자재의 귀환, 그죠? 원자재의 귀환 또는 원자재의 반격이 시작되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가 원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기름 얘기를 또 12회차에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기름값, 즉, 지난 시간에도 그 기름 할 때, 유가 할 때 말했지만, 이제 WTI를 얘기하는 거죠. 예, WTI. 그래서 항상 그 WTI, 그죠? 그거의 그 유가, 기름값 시세를 항상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서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뭐 하염없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8월 24일인가 아마 그날 25일인가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반등 폭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40달러가 1배럴당 40달러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금요일날 42점 몇 달러였지? 하여튼 42달러가 회복이 됐죠. 며칠 만에, 불과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왜 급등이 나왔을까? 근데 그 전에요, 뭐 이유는 같이 살펴볼 거지만,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가는, 근데 사실 유가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 가격이 영원히 계속 빠지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예, 항상 등락을 반복하게 돼 있죠. 기름값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름값도 마찬가지인데 그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나나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간혹 심심찮게 나와요. 사이클이 뭐예요? 사이클이 주기라는 거잖아요. 주기. 근데 슈퍼 사이클이래. 즉 큰 주기다. 그래서 원래 원자재 주기가요. 그 가격이 10년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10년 단위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보이면서 반복을 하더라. 그게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론인데요.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원유, 기름도 원자재의 일종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게 올해예요, 올해. 2015년 5월 7일로 일단 날짜 정해봤는데 저 날짜 7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월이죠. 5월. 5월에 항상 신문을 강조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신문 터는 거를 좀 뜸하게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왜냐면 제가 자꾸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뭐 늘 그렇지만 이게 이제 2015년 5월 7일자 신문인데요. 그죠? 주식 채권에서 원자재로 국제유가 60불 돌파, 구리값 10% 급등. 예.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하고는 또 정반대죠. 이때는 과거지만 올해요. 올해 얼마 안 됐죠. 5월달. 그래서 이때는 또 주식 채권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다 원자재로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좀 괜찮았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대네요. 구리값도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거꾸로 됐죠. 지금 2015년 8월 달 거의 말일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때하고는 완전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불과 한 석 달, 넉 달 만에. 예. 그게 참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 2015년 5월 달에는 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리비아 동부의 원유 수출 항구인, 이름이 어려워, 지우에 티나 항이란 항구가 있대요. 리비아 아시죠? 아프리카 리비아. 예전에 그 카다피가 장기 집권했던. 거기 그 항구가 이제 저 항구에서 원유를 수출하나 봐. 근데 리비아도 산유국이죠. 근데 반군의 저항으로 저 항구가 봉쇄가 돼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유 공급이 줄 거라는 딱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저건 뭐 맨날 나오는 건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떨어졌대요. 마찬가지 공급이 줄겠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중요한 이유죠. 투기 세력들이, 헤지펀드나 이런 투기 세력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다 팔고 싹 다 매도하고 원자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유에다가 배팅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략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015년 5월 달에는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공급이 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3번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3번. 제가 그 과거 진투방 하면서 몇 회차에 말씀드렸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분명히 언뜻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을 거예요. 원자재는 일반적인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원자재 시장은 뭐야? 원자재를 매매하는 그 시장은 상품 시장이잖아요. 그 상품 시장은 이 세계적인 그 투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헤지펀드 이런 그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력이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건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거죠. 네. 그럼 3번 투기 세력들이 저때 달러를 다 팔고 원유에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달러를 다 팔았을까요? 안전자산인데 달러를 싹 다 매도 쳤대. 다 팔아버리고 원유 선물에다 배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달러 가격이 제가 그 환율 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통화, 화폐도 일종의 물건, 상품,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쉽다고. 달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판 거지. 바보입니까? 달러 가격이 이제 오를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오를 거야,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바보가 그걸 팔겠어요? 안 팔지, 절대. 그죠? 반면에 원유, 즉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배팅을 건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예상을 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물론 뭐 제조업 지수 뭐 다 얘기했던 거지만 그런 거 각종 경기 지표, 그죠?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당시에 가장 큰 이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슈 화두는 뭐였을까요? 올해 과연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죠? 근데 이 투기 세력, 이 사람들은 저 당시에는 올해는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릴 확률보다는 올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꾸로 올해 분명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올릴 거야. 올릴 확률이 거의 100%야. 굉장히 매우 높아. 그런 판단을 했다면 안 팔았겠죠, 달러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그냥 쉽게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안 올릴 건가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재에다가 다 배팅을 건 거죠. 그래서 원유값이 급등했던 거고 아까 신문기사에 뭐 구리값도 올랐던 거. 이 구리가요. 전 세계적으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예. 도대체 이놈의 중국은 뭐 안 쓰는 게 없네. 다 빨아들이네. 당연하죠. 예? 활발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죠. 아셨죠? 예? 근데 자, 올해 5월은 저랬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거꾸로가 됐다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래서 원유에다 배팅을 하다 보니까 원유값이 60달러를 돌파하고 막 넘어갔는데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야, 올해는 분명히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매우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지금 점점. 그죠? 그러니까 또 달러로 몰리는 거예요. 안전자산인 달러. 공포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유 가격이 한없이 떨어진 것도, 물론 뭐 중국 경기 둔화 그 영향도 가장 크지만 상품 시장에서는 이 투기 세력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에서 돈을 다 뺀 거야. 다 빼버려갖고 다시 달러로에다 이번엔 거꾸로 달러에다 배팅을 한 거죠. 그죠? 왜? 기준금리 올릴 확률이 매우 높아. 거의 100% 올릴 것 같아. 올해 안에. 그렇게 해서 상황이 지금 역전,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값은 한없이, 물론 뭐 원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수요는 줄고 그 영향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원유가 이렇게 쭉 한없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쭉 빠지다가 그게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다 그랬죠. 같이 빠졌죠. 근데 그러다가 8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월 올해 8월 25일인가 24일 날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갖고 다시 40달러를 돌파했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또 왜 또 저렇게 급격한 반등이 나왔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자, 이유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유. 네? 첫 번째,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근데 호조가 GDP 호조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즉 GDP가 뭐야? 국내 총생산, 그죠? 그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 좋게 나왔어. 그 말은 뭐예요?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가요. 베네수엘라 아시죠? 남미에 있는 나라잖아, 베네수엘라. 걔가 주로 그 나라가 뭘 팔아서 먹고 산다? 원자재. 그 중에서도 주로 원유를 많이 수출해서 먹고 살죠. 예. 그죠?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서요, 오페크, 즉 석유 수출국 기구, 거기다가요, 긴급 회의를 열자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비상 소집을 이렇게 신청을 했어.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급하니까 급히 회의를 열자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왜 요청을 했다?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미 제가 유가, 금리, 환율 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나라 그럼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면 국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신문기사도 알려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의 그 전통적인 뭐 빵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그 빵값이 뭐 5배인가 6배 폭등했다 이런 기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자. 대책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하도 답답하고 속이 타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응? 근데 그 요청한 게 왜? 그게 기름값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요청을 했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해서 그 회의 내용이 뭐겠어요? 야, 기름값 저렇게 한없이 떨어져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 대책이란 게 뭘까요? 감산하자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여버리자. 저 공급을 줄이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진짜 오펙에서 이제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까? 줄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원유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 근데 저게 그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왜?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그나마 버틸 수 있어. 왜? 그동안 워낙 원유를 많이 팔아먹어갖고 막대한 오일머니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아직까진 괜찮아.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우디도 위험하죠,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증산을 했죠. 감산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왜 발행했을까? 국채가 뭡니까?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끌어다 쓰겠다. 빚을 내겠다는 얘기야. 왜 빚을 낼까? 돈이 없으니까. 그죠? 재정 적자로 돌아섰답니다. 그 사우디조차도. 하물며 사우디도 저러는데 베네수엘라는 오죽하겠어요? 거기뿐이야? 다른 산유국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감산 안 하니 니네? 이렇게. 이제 압력을 계속 넣겠죠. 그래서 오펙이 감산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아까 그 올해 5월달 나왔던 얘기인데 헤지펀드들이요. 공매도를 청산했답니다. 공매도 뭔지 아세요? 그것도 설명하면 밤새야 되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없는 상태에서 빌려다가 매도 파는 겁니다. 그래놓고 얼마 있다가 그걸 내가 시장에서 사갖고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포인트 핵심 뭐냐면 주식도 그렇고 뭐 저런 원자재 선물도 그렇고요. 공매도를 친다는 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내가 이 가격이 추후에 앞으로 떨어질 게 거의 틀림없어. 거의 확실하게 가격이 떨어질 거야. 강하게 이런 확신이 드니까는 공매도를 치지. 어떤 바보가 이 가격이 아마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상태에서 어떤 미친놈이 공매도를 칩니까? 근데 공매도를 청산했다는 건 뭐예요? 공매도를 끝냈다. 더 이상 공매도 안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야?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공매도를 청산시켜버린 거죠. 네 번째, 로얄 더치셀 송유관 두 곳 가동 중단. 저건 뭐냐면요.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은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유 공급량의 2%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결코 적은 숫자 아니죠. 근데 그 나이지리아 이제 송유관이 있는데 송유관이 뭐야? 파이프잖아, 파이프. 기름을 보낸다. 기름 유자,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파이프에 우리나라도 가끔 그 뉴스에 나오죠. 거기다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몰래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원유를 훔쳐간대요.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 그래갖고 그 송유관을 운영하는 로얄 더치셀이란 그 메이저 그 석유 에너지 기업이죠. 여기서 그 송유관 두 곳의 가동을 중단을 시켜버렸어. 그럼 공급이 또 줄겠구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주기적으로 우리 지금 원유 재고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그 발표를 하는데요. 저거에 따라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일주일 동안 545만 배럴 줄어버렸대요. 이건 뭐예요? 공급이 또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5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주에 원유, 즉 WTI 유가가 갑자기 올라버린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 보면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원자재의 귀환이라고 해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지금 위기다, 위기.
위기야. 위기가 닥쳤어. 그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겁을 내죠, 일단. 공포라고 그러죠, 공포. 그래서 공포 지수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벌벌 떨죠. 근데요, 그거를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위기이긴 하지만 지금 위기야. 위기인데 그거를 내가 잘만 좀, 그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잘만 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의 줄임말이라고 저는 평소 보고 있습니다. 기회란 말이야. 찬스야. 근데 위험해. 위험한 기회야. 그죠? 그 리스크. 물론 쉽진 않아요. 쉽다는 뜻은 아닌데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다 이게. 내가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바꿔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그 19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닥쳤잖아요. 달러가 없어갖고 그때하고 2008년도 미국발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돈 번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뭐야? 아 지금 위기구나 위험해 무조건 도망가고 피했던 게 아니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절, 컨트롤, 통제해가면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슈퍼겜이라고 알려지신 그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 중에 한 80%는요. 남들이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하던 저 1997년도 외환 위기 터졌을 때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돈 버신 분들이에요. 그때 한 80%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다 위기라고 하잖아요. 공포지수가 뭐 사상 최대다. 가장 큰 거는 중국 때문에 그렇죠. 중국. 그 갑작스럽게 위안화를 평가절하시켜 버린 바람에. 근데 중국이요. 저는 또 이게 또 얘기가 옆길로 새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정말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좋게 표현하면 재밌는 나라고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웃기는 나라야. 그죠? 왜냐?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100%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체제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말로는 맨날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 이런 뜻인데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떠들어요. 근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위안화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시켜 버렸다는 거는 뭐예요? 환율로 얘기하면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 시장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환율에 손을 댔다는 거죠. 응? 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부작용이 커지고 여기저기서 욕을 처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랴부랴 기준금리하고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하고 지준율을 동시에 같이 끌어내려 버렸어요. 예.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시진핑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불이 떨어졌어. 제가 봐도 그 항상 그랬잖아요. 경제 성장률 7% 달성하겠다. 어떻게든 그거 지켜야 되거든.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쟁이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 전역에서 노동쟁이가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나라 노태우 정권 때 노사분규가 뭐 장난도 아니었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중국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죠?
잠을 자고 있던 의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 뭔가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이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위안화도 평가절하시키고 환율 끌어올린 거죠. 수출이 잘 되면은 기업도 살고 그럼 직원들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중국 정부에서 단순하게. 그럼 노동쟁이도 줄어들 거다 아마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가 좀 엮일려서 했는데 이번에 그 위안화 평가절하시킨 것도 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짓거리를 할까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수출을 살리겠다. 물론 그것도 맞죠.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게 더 크지 않나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뭐 그러면서 뭐 남의 나라야 뭐 죽던 말든 뭐 돼지거나 말거나 그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부터 살고 보자 그래서 저렇게 한 거죠 중국에서.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참 정말 급했구나 중국 정부. 아주 급했으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느낀 거는요. 이 사람들도 잘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중국이 뭐 언제부터 그 시장 경제를 해봤다고. 그죠?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그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증시에서도 뭐 뻑하면 막 개입하죠. 그래서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개인들 그 왜 신용 그 땡겨 쓰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주식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기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만기도 연장시켜 주겠다 막 이러고 그래요 지금. 증시 그거 꺼지면 안 되니까 떠받치겠다고. 저는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그게 핵심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의 핵심도 뭐냐면 단순히 뭐 경제가 꼬꾸라졌다,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 문제도 아니야. 또 그 문제의 이면 핵심은 결론은 딱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지도자, 정부 그 지도자들도 모른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럼 또 저렇게 한번 해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